네, 안녕하세요. 저는 뇌전증 환우 여러분들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목만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결혼과 임신, 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환우분들이 생활하실 때 많이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막상 물어보려고 하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좀 한정적이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도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사실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은 구체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약물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 유효 혈중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약물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제 식사와 관련지어서 약물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은 또 자연히 약을 거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항경련제를 드실 때는 식사를 거르게 되더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뭐 치과적인 시술이나 또는 어떤 다른 수술을 이유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뭐 내시경 같은 걸 해야 돼서 금식을 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주 절대적인 금식이 요구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과 함께 약만이라도 복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만약에 완전한 금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약제를 일부 주사제로 변경을 하셔서 투여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깜빡 잊고 약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앞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최대한 빨리 그 약을 안 먹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에 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미 다음번 약 먹을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2배의 용량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약물의 용량 그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약물 농도 의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나 3배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분 중에서 한 열흘 동안 출장을 가신데 약을 모르고 안 가져가셔서 약을 빼먹으셨는데 다행히 열흘 동안에 경련 발작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이제 다녀오시자마자 조급한 마음에 열흘치 약을 한꺼번에 다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걷지도 못하고 어지러워서 막 눈이 막 흔들리고 안진이 생기고 중심도 못 잡고 막 이래서 병원에 오셔서 입원하셨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시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2~3배 용량 열흘치의 약을 복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경련의 유발인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면의 박탈이라든지 수면 패턴의 변화.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막 주말에 뭐 새벽까지 뭐 심야 영화를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패턴이 변하는 경우에도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음주라든지 특정 타 약물의 복용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종합감기약이나 이런 알레르기 약 같은 것도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이 피임약 문제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좀 피하시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강력한 이런 빗자극이 되는 경우 또는 뭐 소리 자극 이런 것들도 만약에 본인에게 그것이 경련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생리주기와 관련해서도 특별히 월경중 또는 배란기 주변에 경련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약물 조절을 조금 조절받아서 도움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지침이죠. 뭐 수면 규칙적으로 하고 음주를 피하고 이런 것들 지키는 것이 뇌전증 환우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유발 인자를 파악하는데 뇌전증 일기를 쓰는 것이 좀 귀찮지만 생각보다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저희 에필리아에서 이제 건강 수첩으로 된 거를 나눠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에필리아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렇게 건강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지를 사용하셔서 여기에 이제 환자분이 약물을 잘 복용을 하셨는지 또 증상이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났었는지 혹시 약물을 바꾸는 도중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보시고 그 밖에 이런 것들도 함께 기록을 함으로써 그전에는 내가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유발 요인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피해서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권하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보면 예전에 이제 뇌전증 학회에서 만든 뇌전증 수첩 앱도 있었고요. 뭐 영어로 된 것이긴 하지만 에피매니저 같은 앱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기를 작성할 때는 발작과 관련된 내용들 작성하시고 약물 복용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유발 요인,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기간에 대해서 함께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딱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도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항경량 약물들이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이 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를 조금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제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너무 무리해서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과도한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경련 유발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리해서 시작하지 마시고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너무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땀이 많이 나는 탈수가 되는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걸 막고자 너무 과도하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시고요. 이제 물과 관련해서 물가에서 하는 운동이나 물의 안에서 하는 운동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보호장구가 필요한 운동들은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네, 해외여행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아까 그 시차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비행기 안에 꼭 약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비행기 안에서도 시간이 되면 약을 반드시 복용하시고요. 그 도착한 곳에서 약을 먹는 때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점차적으로 약을 좀 약 먹는 시간을 변경하는 스케줄을 미리 짜셔서 가시는 게 좋겠는데 이게 혼자 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시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스케줄을 정해서 미리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서 기분이 좋아서 너무 과음하시는 게 또 위험할 수 있고요. 잠이 잘 안 와서 못 주무시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면 수면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수단이나 숙소 같은 걸 미리 좀 알아보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한 문제들 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고 이제 치료를 만약에 외국에서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챙겨야 되는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것들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드시고 계신 약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약의 이름과 용량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외국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시다 하시면 가시기 전에 영문 소견서 같은 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운전에 대해서는 저희 뇌전증 학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규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이 조금 복잡해서 뇌전증 학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아주 픽스된 것은 아니고 이거를 한 2, 3년 정도 이 규정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약속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생각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경련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내가 경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뭐 잠을 많이 못 잤다든지 아니면 아주 장기간에 피로하게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뻔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반기에 또 이 후반기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결혼과 임신, 출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다른 부분에 대한 조언들과 마찬가지로 뇌전증 환자분들도 건강하게 결혼, 임신, 출산, 수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건강한 평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게 내가 뇌전증 환자이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 아이에게 이 병이 유전이 될까봐 나는 아이를 적게 낳거나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랑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뇌전증을 앓고 계시는 그 가임기 여성분들이 나의 병 때문에 나는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뇌전증은 아이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뇌전증 증후군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으로 내가 출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내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을 때 뭐 조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산을 한 이후에 어떤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게 더 증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근거는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간 C색을 하는 빈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결과는 아니어서 예,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임신을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결혼 후에 임신을 바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도 뇌전증 같이 진료하시는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경구피임제가 어떤 특정 환경련 약제에 의해서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피임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상담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경구피임제를 굳이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100% 경구피임제 효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피임법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일부의 경우에는 경구피임제 자체가 항경련 약제의 농도를 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라모트리진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구피임제로 내가 피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상담을 좀 먼저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원하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또 생기실 것 같은데요.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경련을 더 많이 하게 되진 않을까 어떤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런 걱정이 우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경우에는 임신 중의 경련 빈도가 임신 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절반 중에 절반은 악화가 되고 절반은 오히려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경련 빈도의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 전에 한 1년 동안 경련이 아예 없으신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경련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아시고 이런 경우에는 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걱정은 그러면 이제 항경련 약제를 내가 오랫동안 먹었고 임신 중에도 계속 먹고 있다면 이 약 때문에 아기에게 기형이 유발되지 않나 이런 걱정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정상 산모에게서도 아기에게 기형이 날 확률이 있죠. 그 확률이 한 2~3%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뇌전증 산모들 약을 계속 임신 중에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도가 한 2~3배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 먹고 있기 때문에 내 아기가 뭐
무조건 기형이 생긴다. 이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그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약물 중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특히 발프루산, 우리 뭐 데파코트나 오르필 이런 약들을 사용할 때 또 이 약이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할 때 이런 주기형의 확률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약을 미리 조절을 해서, 요즘엔 다른 좋은 약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미리 다른 약으로 조절을 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교체를 완료해서 경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고, 그다음에 엽산제, 우리가 요즘에는 꼭 질병이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임신을 준비할 때는 3개월 전에 엽산제를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 환우들은 일부 약제들이 이 엽산제의 대사를 엽산의 대사를 빨라지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용량을 높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과 임신이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 뇌전증 보시는 주치의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세세한 부분을 상의를 하시고 가시면 아주 건강하게 임신 출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임신이 된 다음에는 사실 이러한 단계에 미리 상담이 되고 진행이 됐다면은 뭐 더 얘기할 바가 없지만 그런 상황 없이 임신이 됐을 때는 사실 어머니들이 갑자기 약물을 그냥 중단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산부인과에서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왜 항경련 약제는 무조건 기형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물을 끊을 거를 권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갑자기 끊고 경련이 갑자기 재발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약제를 갑작스럽게 중단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났듯이 발작이 재발되거나 또는 그 발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중첩해서 일어나는 뇌정증 중첩 상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신이 됐다면 기존에 드시는 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원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엽산제는 그때라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이후에 이제 약을 잘 먹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임신 3분기가 들어서면 체중과 이제 몸의 혈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정 몇 가지 약들은 그때 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잠깐 용량의 증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아기 진통이 시작돼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뭐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경련제 복용하는 걸 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식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약물을 복용을 하셔야 진통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신 중에 경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경과 의사 협진이 가능한 큰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겠습니다. 네, 아기를 낳아서 수유를 할 때 내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약이 전달돼서 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모유로 항경련제는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약들이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몇 가지 약들은 전달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전달된 항경련제가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나쁜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는 아직 근거가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일부 약제들 때문에 아이가 좀 더 많이 잔다든지 조금 많이 운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러한 단점에 비해서 모유수유의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모유수유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고, 다만 아기가 너무 졸려하거나 예민해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수유를 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일상생활 부분에선 훨씬 더 궁금하신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에필리아 사이트 방문하셔서 개인적으로 거기 질문하시는 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본인의 이제 질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 관련된 부분도 이제 저희들과 상담하시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